저 옆나라의 어떤 드라마틱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정말 팝콘각은 이거죠. 그 유명한 카를로스 곤 얘기입니다. 이거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거든.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거 끝나질 않아. 카를로스 곤. 이게 20년 신하라 그러던데 말도 멋지죠. 도쿄지검에 칼에 쓰러졌다. 이거 도쿄지검 검사죠. 도쿄지검에 칼에 쓰러졌다라는 건데, 자, 요 얘기를 한 20분 정도 듣고 시작을 해봅시다. 이 카를로스 곤이 누구고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려면은 일단 이 회사를 알아야 돼요. 닛산, 일본 자동차 3대 브랜드죠. 사실상 자동차 2인자인데 1위가 도요다고. 저게 어떤 일이 있었냐, 닛산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1999년에 기억나시는 분 기억나시겠지만 닛산이 파산 위기를 맞아요. 왜 그랬냐면은 일단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서 막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것저것 다 실패하면서 파산 위기를 맞아요. 당시에 적자가 얼마가 났냐면은 6,844억 엔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조 이상.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까지 들어가냐면 채무가 2조엔, 당시에 2조엔이면 20조입니다. 20조. 그룹 채무가 20조를 넘어가면서 사실상 그룹이 문을 닫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에다가 SOS를 쳐요, 닛산이. 기억나시는 분 있을 텐데, 이 회사, 저 회사, 뭐 글로벌 이런데 다 가서 살려달라고 자금 넣어달라는데 아무도 안 넣어주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그 손을 잡았던 게 프랑스 회사 르노였어요. 당시에는 뭐 평생 고용 그랬죠. 일본 같은 경우에. 르노가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을 잡는 것도 되게 극적인데, 이 르노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이게. 르노 사장님이 앉아있는데, 최고 경영자가 앉아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에 걸렸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타나와 요시히토, 일본 닛산 자동차의 회장이었는데 르노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화를 했어요. 프랑스에. 그래서 곧바로 닛산 회장 아저씨가 프랑스로 달려가서 당시 르노 회장, 슈바이츠 회장 앞에 앉아서 회사를 살려야 하니까 제발 나를 인수해달라. 그래서 단 6시간 만에 자본 제휴에 합의해요. 인수가 아니죠. 자본을 넣어달라는 거죠. 돈을 넣어달라고. 6시간 만에 한마디로 거의 백기투항을 해서 번개 같은 속도로 르노가 어느 날 갑자기 닛산의 대주주가 됩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흔들리던 닛산을 살려주는 아름다운 르노의 얘기였는데, 르노 입장에서는 왜 그랬냐? 저 당시가 어떤 때였냐면은 자동차 회사들이 되게 이합집산을 많이 하던, 해처모를 많이 하던 때였어요. 98년에는 이제 벤츠가 크라이슬러 같은 거, 다임러가 크라이슬러 사면서, 물론 이거 결론적으로 작살이 났지만 벤츠가 크라이슬러 사고 여기가 여기 사고 전부 다 막 대형사들이 합종 연행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르노도 닛산이 뭐 위험하니까 전격적으로 기회를 잡아서 합의를 합니다. 얼마를 샀냐? 그 당시엔 35%, 나중에 10% 더 사서 45%까지 늘리는데, 99년이죠. 르노가 닛산 지분 35% 인수에 합의했다. 대충 한 7조 정도 돈을 넣을 것 같다. 지분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냐면은, 자, 이렇게 가져갑니다. 르노가 닛산 지분을 43%를 사고, 닛산은 르노 지분을 15%를 갖기로 해요. 근데 요거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의결을 못해. 이건 의결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모든 르노 닛산 사태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르노 대주주가 누구였냐면 프랑스 정부였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15%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지배력이 세요. 최대 1대주주였고 지분을 줄여서 15%인데 르노의 사실상의 소유주라고 보면 되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낼놈 가져간 거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미쓰비시까지 인수를 해서 34%의 미쓰비시 지분까지 가져가면서 르노, 닛산, 미쓰비시 이렇게 3대 브랜드의 얼라이언스가 맺어져요. 이 얼라이언스의 지금 사실상 최고 결정권자가 프랑스 정부가 되는 입장이니까, 자, 이렇게 됐는데, 자, 프랑스 정부가 르노가 닛산을 인수하면서 닛산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시 거의 죽어가고 있었으니까. 그 죽어가는 닛산을 살리기 위해서 칼잡이를 보냅니다. 꼴을 보니까, 야, 그렇게 두면 못 살아. 야, 자동차 시장 좋아져도 못 살아. 그래서 칼잡이를 보내요. 그게 카를로스 곤입니다. 이게 별명이에요. 르 코스트 킬러가. 코스트 킬러 한마디로 구조조정 전문가죠. 구조조정이라고 읽고 자른다고 쓰면 되는데, 코스트킬러 한마디로 비싼 뭐 몸값을 자랑한 애들 다 잘라버려요. 얼마를 자르냐? 1차 구조조정으로 2만 명을 날립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2차 구조조정으로 또 2만 명을 날려요. 그래서 무려 4만 명을 해고했어요. 4만 명. 이렇게 손에 피를 묻히기가 쉽지 않은데, 칼잡이로 내려왔으니까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2번에 걸쳐서 4만 명의 해고 작전을 펼치는데, 취임 직후에 닛산 부활 계획이라고 나오죠. 취임하자마자 일성이 직원의 14%인 2만 1000명을 일단 잘랐어요. 공장 5개도 잘랐어요. 막 뭐라고 하니까 반발의 목소리가 있죠, 당연히. 우리를 왜 이렇게 자르냐, 시위하고 뭐라 그러니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2년 내 흑자전에 성공하지 못하면 나와 모든 임원이 사표를 내겠다. 패기 봐라. 와, 2년 내, 지금 7조, 8조 적자가 된 회사였거든요. 2년 내 흑자전에 하지 못하면은 사표 내겠다. 이빨 꽉 깨물고. 저게 어떻게 됐냐? 저런 식으로 탁 치고 칼을 휘둘러서 결과 2005년이죠. 몇 년 안 됐어요. 부활에 성공했다.
카를로스 곤 닛산 자동차 사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금 판매 대수가 뭐 100만 대가 늘었다. 닛산 부활이 완료됐다. 밸류업 계획이라는 걸 추가로 발표하면서 영업이익률을 이제 업계 최고 수준을 늘리고 자동차 판매 대수를 옛날엔 260만 대가 360만 대가 됐는데 420만 대까지 늘리겠다. 몇 년 걸리지 않는데 부활에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은 닛산 매출이 요때 문을 닫을 뻔했죠. 순이익률이 빡 빠지면서 문을 닫을 뻔해서 르노가 들어가서 순이익률을 칼을 치고 코스트 킬러 역할을 하더니 이익률을 한 방에 이걸 올려요. 와, 대단한 아저씨긴 해요. 여기 있던 이익률을 한 방에 여기까지 올려갖고 저 아저씨가 등장한 다음에 르노 매출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요. 저 아저씨가 괜히 20년 한 게 아니에요. 저렇게 4만 명의 목을 날리고도 여기 1998년에서 2018년까지 있었으니까 20년을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 회장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게 바탕이에요. 결론적으로 정말 몇 년 안 있어서 알짜로 변신합니다. 불과 4년 만에 알짜 자동차가 되고 상반기 영업이익 순이익이 상반기입니다. 지금 2조 5천억. 이걸 하반기에도 반복했다고 치면 거의 플러스 5조가 됐죠. 마이너스 7조를 플러스 5조로 바꾸는 기적을 만들면서 거의 경영의 신으로 추앙을 받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아름다운 얘기가 갈 수 있었는데 문제는 한 번 또 휘청하거든요. 닛산이 중간에 2008년에 또 금융위기가 오잖아요. 한 번 휘청하니까 바로 2만 명을 잘라요. 2008년에 리만위기 때는 누구나 다 휘청하잖아. 금융위기 때 누구나 다 휘청하는데 한 번 휘청하니까 됐고 하더니 다시 칼을 휘둘러 또 2만 명을 잘라. 이거를 두 번이나 하니까 여론이 좋아질 수가 없죠. 뭐 위기만 오면 잘라. 이때부터 이미 인망, 신망 같은 거는 상당히 잃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쓰비시 인수해서 르노, 닛산, 미쓰비시가 얼라이언스를 맺고 세계 3대 자동차 그룹이 되고 사실상 생산량이 폭스바겐하고 1, 2를 다투는 엄청난 회사가 되고 우리 카를로스 곤 아저씨는 이 세 개사 자동차 회장 겸 CEO를 모두 겸직하게 됩니다. 르노 회장, 닛산 회장, 미쓰비시 회장. 쩔죠? 거의 자동차 업계의 그 황제 비슷하게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잠깐 있는 거는 닛산이 르노보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훨씬 큽니다. 시가총액이 거의 2배고 만들어는 자동차 수도 거의 2배예요. 그러니까 닛산이 훨씬 큰 회사인데 르노가 일단 대주주로 있는 거죠. 어디까지 올라가냐? 이 얼라이언스의 파급력이 상반기 글로벌 차 시장 1위까지 올라갑니다. 2018년이었죠. 2위가 폭스바겐, 지금은 뒤집혔죠. 1위까지 올라가면서 진짜 기염을 토했는데 이게 한 가지 갈등 요소가 발생을 합니다. 무슨 갈등 요소가 발생하냐면은 자 이걸 봅시다. 맨 처음에 봤더니 지분 구조. 닛산이 돈을 잘 벌어요. 그리고 무려 지분율이 43%예요. 좀 더 사면 50%잖아. 사실상 닛산의 압도적인 대주주고 돈을 잘 버니까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는 야 니들 둘이 이렇게 해서 지금 얼라이언스 말고 한 회사가 되면 르노차도 더 많이 팔리고 자기들도 고용도 좀 많이 해주고 우리 뭐 수입도 좋고 하니까 회사를 합치는 거를 은근히 찌릅니다. 이렇게 뒤에서. 둘을 이렇게 얼라이언스 말고 43%면 대주주네 합병을 해라. 이거 사실 웬만하면 요거까지 이렇게 하면 더 좋겠고 그러면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가 프랑스 회사가 되니까 요렇게 찌릅니다. 요게 모든 갈등이 사실은 원흉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프랑스 정부가 저거를 요청하니까 곤 회장이 굉장히 요거를 거절을 합니다. 야 그거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일본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이 얼라이언스가 깨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합병하면 안 되고 나라별 특징을 인정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다른 방법으로 합병하자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저렇게 합병하자고 프랑스에서 뒤에 찔렀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마크롱 장관이었어요. 당시에는 장관. 이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 아니었어요? 마크롱이라는 이름이 누굽니까? 그 당시엔 장관이었어요. 장관이 찔러서 합치라 그러는데 고은 아저씨가 거부를 해요. 계속 거부를 하는데 문제는 조금 있다가 뭐 거부까지는 어떻게 버텼는데 이 아저씨가 대통령이 되네? 대통령이 찌르는 거잖아 이제. 우리는 긴 역사의 새로운 장이 오늘 밤 시작됩니다 하고 가로치고 고나 나를 다시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거 뭐 어떡하겠어. 옛날 장관이 찌를 때야 어떻게 좀 버텨봤는데 대통령이 자꾸 찌르니까 결국에는 이런 말을 해요. 2018년에 완전한 결합 합병을 논의는 해봐야 되지 않겠냐. 카를로스가 입장을 바꾸죠. 생각해보니까 논의는 해봐야 될 것 같아. 논의도 저 대통령이 찌르는데 그래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카를로스 곤 아저씨가 자기가 너무 오래 하니까 불평불만이 많을 것 같으니까 2017년에 닛산 CEO에서 내려와요. 회장은 유지하는데 CEO는 자기의 오른팔한테 줍니다. 일본인이에요. 일본인한테 줘서 내가 이렇게 오래 안 한다. 독재는 안 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아저씨가 이 아저씨입니다. 표정부터 범상치 않은 아저씨죠. 사이카와라 그러는데 CEO를 넘겨주고 자기는 회장을 하고 일단 미쓰비시 그때 거하고 통합을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전에 봤듯이 마크롱 아저씨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뒤에서 찌르니까 결국 합병 얘기를 해요. 합병 얘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 입장에서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아지고 표정이 이렇게 변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저 합병 얘기를 한 지 진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게 현대사회의 자본주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쉽지 않은데 전격 체포작전이 펼쳐집니다. 저 카를로스 곤 닛산의 사실상 제왕적 회장인데 어느 날 갑자기 도쿄지검이 달려들더니 전격 체포작전이 펼쳐져요. 도쿄지검이 하네다 공항 도착 정보를 미리 입수한 다음에 공항에서 바로 달려들어서 바로 감옥으로 끌고 가요. 이게 완전히 통수를 맞은 건데 쿠데타죠, 쿠데타. 그 내용을 보면은 도쿄지검과 저 일본인 사장 아저씨, CEO 아저씨가 손을 잡고, 이 사이카 히로토죠. 손을 잡고 회장을 친 거죠. 카를로스 곤 아저씨 입장에서. 회장을 쳐서 바로 등에 칼이 꼽았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합병 얘기가 나오니까 일본인 임원들의 상실감이 컸고 바로 뒤에서 칼이 들어옵니다. 요 뒤에 이거 약간 비와 비슷한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곤 아저씨가 사이카가 배신했다는 걸 알고 먼저 시도를 했다 그래요. 축출을 먼저 시도를 했는데 업어치게 당했죠. 선수를 쳐서 일본인 이사들을 동원해서 쫓아내는 거는 대주주가 아니기 힘들 것 같으니까 도쿄지검하고 손을 잡고 아예 날려버립니다. 진짜 무섭다. 와, 이게 아예 날려버려 전격 체포가 되고 이게 얼마나 오래 감옥에 있었냐면은 거의 5개월인가? 재판도 뭐 질질 끌면서 5개월 넘게 감옥에서 질질질질 끌게 돼요. 물론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이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봤던 카를로스 곤의 20년 신화가 도쿄지검 칼에 단방에 날아가게 돼요. 이걸 보면은 진짜 이게 생각나던데 저는 죄송합니다. 누가 봐도 이게 생각나지 않나? 뒤에서? 야, 서로 꿈꾸는 게 다르니까 바로 저런 게 들어가고 게다가 카를로스 곤 아저씨 입장에서 월스트리트에 나온 건데 일본에서 자기 이렇게 주장을 해요. 종교재판을 받고 있다. 야, 나는 기업 구세주로 불렸고 최고 경영자인데 어느 날 체포가 되더니 기소도 없이 구금됐고 변호사 출석도 없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갇혀있는 데가 사실상 와이프한테 연락도 안 되고 5개월인가를 감옥에 꼼짝없이 갇혀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도대체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뭐 이런 게 서구에서 많이 나와요. 일본 닛산의 구원자로 칭송을 받았는데 가족과 연락도 하지 못하고 명예도 지키지 못하고 구금돼 있는데 최대 20일까지 기소 없이 구류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또 재체포를 계속하면서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얘기입니다. 글로벌 CEO라기보다는 야쿠자 조직폭력배에 맞는 대우다.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돌아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이게 하도 국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풀어줍니다. 풀어줬다. 무려 5개월이나 구치소에 가둬두었다가 보석금 한 50억 내는 조건으로 석방을 했어요. 석방을 해도 출국은 당연히 안 되고 부인과의 접촉도 금지되었는데 저 카를로스 곤 아저씨가 석방이 되자마자 뭘 했냐면은 아저씨가 가만히 있어. 아저씨가 너무 억울하니까 나와서 이런 트위터에다가 올려요. 뭐라고 올렸냐면은 트루스를 곧 텔하겠다. 얘기하겠다. 11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기자회견 선언을 합니다. 2019년에서 아직 일본에 있었어요. 트위터 계정을 개설해서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지금 무슨 니혼계좌 신문에 따르면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됐다. 딱 기다려. 내가 입을 열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어떻게 됐을까? 입을 열겠다고 선언하니까 뭘 어떻게 돼? 저 말을 하고 이틀 뒤에 다시 체포됐습니다. 그거 말하지 말지. 이거 뭐 11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 4월 5일날 체포됐어요. 고대장 측은 야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아니 보석을 줬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어딨냐고 그랬더니 이 얘기 체포가 4번째인데 왜 다시 체포했냐면은 다른 새로운 혐의가 발견이 됐다. 지금까지는 네가 월급만 띵긴 줄 알았는데 그거 말고 닛산 자금 일부도 개인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새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낼놈 다시 감옥 갑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못해요. 게다가 카를로스 아저씨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게 뭐냐면은 아니 저기 형 이 형이죠 이 형. 야 저기 아저씨 잠깐만 야 시킨 건 누군데 내가 싫다 그랬잖아. 싫다 그랬는데도 뭐 찔러서 시킨 다음에 프랑스는 단 1회의 움직임도 없었다. 싸늘하다. 단 한 사람도 단 한 회의 움직임도 없다. 권 회장의 구명인데 이거 완전 신세계죠. 2달여 재계에도 전개도 누구 하나 전면에 나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 카를로스 곤 아저씨는 요 마크롱 아저씨하고 대립각을 세우던 사람이에요. 빨리 합병해 그럴 때 싫다 그랬잖아. 장관 시절에. 싫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다가 대통령이 되니까 뭐 마지못해서 했는지 뭐였는지 몰라도 하여튼 뭔가 시도해 보려고 하다가 구속이 됐는데 어쨌건 대립각을 세우던 사람이어서 그렇지. 프랑스는 손절했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죠. 이 카를로스 곤 아저씨 입장에서는 세상 억울할 거야. 내 톡은 안 해봤지만 세상 억울할 걸로 제가 전화는 안 해봤지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도 버렸어. 프랑스도 버렸어. 기자회견 하려니까 감옥 들어갔어. 게다가 재판이 무기한 연기돼요. 무기한.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재산이 뭐 수백억 수천억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연기되면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잖아.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 상황이죠. 카를로스 곤 아저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이거예요. 마크롱 대통령과 원래 앙숙이었다. 프랑스 정경련이 곤한테 몸조심을 주문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네가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장관이었지만 세우다가 대통령 됐으니까 너 몸 조심해라라고. 야 이거 무섭다 진짜. 아무리 잠깐만 다시 듣자 안 되겠다 이거. 몸조심해야죠. 몸조심. 했어야 되는데 아우 다시 들어야 되네. 지금 프랑스 정부가 이제 고뇌상 구속에 침묵하는 이유 출발점이 뭐 여기였다. 마크롱과 고뇌상의 힘겨루기는 가히 장관 시절에 대통령 말고 공개적이었다. 고니 이끄는 르노 정부는 정부 말을 듣지 않는 기업 중에 하나였던 거죠. 한결같이 비협조적이었고 반기를 들고 이랬는데 결국엔 이렇게 됐어요. 결국엔. 게다가 어쨌건 프랑스 편을 들다가 저 감옥 갔으니까 좀 편을 들어달라고 카를로스 곤 아저씨 회장의 부인 있습니다. 카롤 곤이라고 부인인데 부인이 마크롱 아저씨한테 구명을 요청하는 편지를 적어요. 이렇게 적습니다. 수가무 우리 남편은 쌀과 보리밖에 먹지 못하고 체중이 7kg가 줄었어요. 경제 3위 대국인 일본에서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대접을 받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보냈지만은 답이 없었죠. 프랑스 여론은 한없이 싸늘하다. 네가 회사 공금으로 뭐 화려한 생일 잔치를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결혼식도 화려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싸늘했다. 지금 쌀벌이밖에 못 먹고 있는데 버림받은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카르로스 곤 아저씨는 마지막 결단을 내리죠. 무슨 결단을? 이런 결단을. 와, 이게 21세기에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인가 싶어요. 일본 선진국이잖아. 그 선진국에 잡혀있던 사람이 탈출극을 펼치는데 이게 야쿠자가 아니라 뭐 그런 범죄인이 아니라 글로벌 CEO거든. 글로벌 CEO가 탈출극을 하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괜히 보여준 거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가서 탈출해요. 비행기로. 연봉 뭐 몇백억 받던 글로벌 CEO 한마디로 저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뭐 제1의 CEO 뽑으면 5손가락 안에 들어갔을걸? 거의 뭐 팀 쿡 정도의 형 비스무리한 뭐 완전히 그 정도급은 아니지만 그 바로 아래 단계급의 형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누워서 이걸로 비행기로 탈출을 해. 이거 뭐 거의 영화 같죠? 진짜 탈출합니다. 처음에는 탈출한지도 몰랐어요. 일본이 왜 탈출할지도 몰랐냐? 그땐 보석이었으니까 어디 있겠지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카를로스 콘 아저씨가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빠샤 했는데 일본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아저씨 레바논 사람이거든요. 레바논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야, 곤 언제 레바논 갔냐? 일본에서 난리 났어요. 잠깐만 이거 우리나라에서 보석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레바논에서 얘기를 하니까 얘 언제 갔지? 그때 알았어요. 간 거. 무단으로 탈출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그때서 이제 일본에서 이런 기사가 쏟아지죠. 도대체 어떻게 갔냐. 일본을 빠져나가 레바논에 있는 것으로 그때서야 확인을 했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갔냐. 여권도 없고 다 없는데 악기 케이스에 숨어서 출국을 했다. 2020년 1월에 정말 최신 뉴스죠. 1월입니다. 1월 악기 케이스에 숨어서 저게 가능한가. 개인이 어떻게 저런 탈출이 가능한가. 이게 보면 뭐가 어디까지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탈출 계획을 실행한 게 준 군사적인 그룹. 그러니까 한두 명이 이게 관여된 게 아니라는 거죠. 10명 이상에 관여된 정말 철저하게 수속이 없이 출국한 거잖아. 미입국한 거죠. 수속 없이 어떻게 저런 인물이 출입국했나. 거의 군사 작전을 펼친 거지. 작전을 펼쳐서 이런저런 데 상자에 숨고 저런 데 숨고 비행기를 타고 터키로 갔고 거기서 다시 레바논으로 가는 군사 작전을 펼쳐서 지금 일본이 이것 때문에 뉴스가 1월 초에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 충격에 빠졌다. 도쿄에서 레바논수 베이루트까지 9,000km거든요. 도쿄에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9,000km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와, 이 대탈출국의 일본 사회가 지금 충격이 빠졌다. 거기 가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My advice to all the foreigners in Japan, get out because you're playing with your life. 들리셨습니까? 이 프랑스 24하고 인터뷰를 한 건데 일본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당연히 일본을 엄청나게 까겠죠. 일본에 대해서 한마디 해달라고 그랬더니 My advice to all foreigners. 일본에 있는 모든 외국인한테 고아노니 get out. 나오라는 거죠. 탈출해라. 왜냐? 너 인생 골로 갈 수 있다. Your life가 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get out 하라고 나와서 저딴 식으로 밖에 나와서 이걸 푸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야 지금 올림픽 해야 되는데 고은이 나와서 모든 all foreigner들한테 get out 하라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저 천하의 저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와 이제 형 위험한데 제가 보기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잠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보통 마지막이 좀 그렇던데.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또 기자회견도 하죠. 레바논에서 당당하게.
이 모든 건 자기가 지금 돈을 띵겼고 뭐 이래서 됐던 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닛산의 쿠데타다. 내 뒤에서 칼을 꽂았다는 거죠. 쿠데타가 있었다는 것을 실제 증거와 문서를 가지고 있다. 나와서 막 엄청나게 깝니다. 지금도 까고 있어요. 일본 민관 연합이 행동에 나섰다. 깐마디로 일본 자기들 뒤를 친 민, 자기 오른팔과 일본 도쿄지검이 손을 합쳐갖고 나를 친 거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완전 눈에 가시가 됐죠. 거기다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사법체계 뭐 잘못했다, 정치 음모다, 너희 나쁜 자식들아, 이럴 수가 있냐, 네가 나라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본 법무상도 주장할 것이 있으면 일본에서, 일본 법무장관이죠, 공정한 형사사법재단에 정정당당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기를 바란다, 들어와서 얘기하라 그랬더니 곤이 너 같으면 들어가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죠?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잖아. 주장할 것이 있으면 일본에 공정하게 들어와서 법원에서 얘기하면 되지. 그러면 곤이 너 같으면 가겠냐, 빠샤빠샤요. 아하, 자꾸 법무상 누나가 저렇게 막 뭐라고 자기를 또 까니까 또 한마디 했어요. 니들 완전히 후진적이다. 자신을 부당하게 되고 너희 너무 후진적이야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까고, 게다가 뭐 이미 레바논 가 있거든. 뭐 못할 말이 없지. 다 까고 있어요. 돌려까기 인형을 하고 있는데 마크롱 너 때문에 내가 일본 감옥에 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야, 위험한데 이 아저씨. 아무리 해도 위험한데. 야, 나왔다고 너무 막말하시는 것 같은데, 야 그래도 이거 프랑스 대통령인데. 하여튼 형이 나를 뒤에서 배신한 거 아니냐, 나는 원래 안 했는데 네가 찔렀잖아, 뭐 이런 얘기를 쭉쭉 하면서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저기 기자회견을 하러 가면은 어떤 분위기냐면은 프랑스 기자, 일본 기자, 그리고 레바논이니까 레바논 기자가 나오는데, 일본 기자들은 분노하고요, 레바논 기자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왜 박수를 보내냐면은, 야 일본 너희들 사법 뭐 후진 그 나쁜 너 거기서 내가 못 받아서 레바논에서 사법 체계를 받겠다, 벌을 여기서 받겠다, 재판을 여기서 하겠다니까 일본이 야 공정하게 우리나라 들어와서 하니까 레바논이 훨씬 낫다, 뭐 이런 얘기 해줄 거 아니에요. 그 레바논 박수를 나오죠. 레바논 사법제도가 부패가 많은데 미국 기자가 물었어요. 야, 니네 나라 일본보다 훨씬 못 살잖아. 훨씬 후진국 아니냐? 부패가 많은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냐? 근데 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본 사법제도 후졌어요. 얘네 원시적이야 하면서 불쾌한 표정을 지으니까 레바논 기자들이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가서 이게 현재까지 상황이고, 자 프랑스 정부는 일단 곤이 이쁘진 않지만 제 편을 들 건 아니지만 자기들이 어쨌건 내려보낸 CEO였잖아요. 자기들의 회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건 일본에서 저렇게 칼을 맞았어. 지금 레바논을 도망갔지만,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겠죠. 쿠데타가 일어나서 저렇게 날렸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다가 2019년 1월 작년에 르노 닛산을 통합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프랑스 회사를 말겠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니들이 곤을 잘라서 우리가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린 그래도 하겠어. 닛산의 경영 통합 카드를 꺼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사이카와 히로토 그때 쿠데타 일타 아저씨가 무조건 안 된다 그랬어요.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이거 절대 수용 못 한다. 어쨌건 저 반발을 무너뜨리고 강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이에 사실은 르노는 FCA, 피아트하고 합병안도 진행을 해요. 저건 안 되겠으니까 여기하고 차라리 합병을 하자. 저기는 어차피 얼라이언스니까 공룡기업 이쪽으로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닛산이 반대를 합니다.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결국에는 저게 또 무산이 돼요. 프랑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열받죠. 아니 지들하고 합병하자니까 지들 안 하고 그럼 딴짓하고 하랬더니 거기에 반대편 알려서 2주 만에 저 합병이 공식 철회됩니다. 저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프랑스도 열받죠. 프랑스도 사실은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뭐 배신자들, 이거는 기사 아저씨가 되게 자극적으로 쓴 거고, 저기 지금 대주주로 있는 사이카 히로토, 쿠데타를 일으켰던 아저씨한테 연임을 거부할 거를 선언하고 이 아저씨를 자르려고 시도를 합니다. 결국에는 못 잘랐는데 그 아저씨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나온 그 일본인 사장 아저씨도 부당보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 검찰에 체포가 돼요. 잠깐만, 자꾸 이 노래가 생각이 나지? 아무래도 이 아저씨도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되면서도 끌려가면서도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회사를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도 한 번도 사죄하지 않았다. 곤 아저씨 얘기해요. 카를로스 곤 아저씨, 너는 한 번도 사죄하지 않았다. 이 상태로 만드는 건 내가 아니라 너라는 거죠. 이 상태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2019년 9월인데 이미 회사가 어떻게 되고 있었냐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고 있겠어요? 카를로스 곤 너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했다는 건데, 저렇게 회사가 위에서 난리 치니까 실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반기 이익이 작년보다 마이너스 85%. 골로 갔어요, 이렇게. 게다가 12,000명 지금 정리해고 계획도 발표했어요. 칼잡이를 내보내더니 자기도 칼을 휘두르대. 자르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15조, 1조 3조 700억이니까 15조가 지금 날라갔고, 실적이 어떻게 됐냐면, 이게 좋을 수가 없겠죠. 위가 지금 저렇게 정신이 없는데 쭉 올라가다가 지금 뭐 골로 가기 직전이고, 덕분에 일본 자동차 기업의 실적이 현재 참사라는 소리가 나고요.
닛산이 마이너스 8, 여기죠.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니까. 마이너스 85%, 미쓰비시가 마이너스 82%입니다. 도요타는 플러스예요. 두 개 회사가 마이너스 80%를 지금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이게 닛산 직원들은 역시 다시 만명준이 나오죠. 구조조정 칼바람은 다시 불고 있고, 닛산 주가는 이때가 아까 전에 말했던 닛산이 어려움을 겪어서 르노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때고요. 도움을 요청한 다음에 쫙 올라갑니다. 본 아저씨가 들어오면서 실적이 쫙 올라가다 요거는 리만위기. 리만위기 때 금융위기 때 한 번 박살이 나고 이때도 또 2만 명 자르죠. 이때도 2만 명 자르고 다시 회복해서 이렇게 옛날에 고점 가나요? 영광을 살리나요? 뿌 했는데 여기서 카를로스 고야시 칼 맞고 여기까지 왔어. 야, 과연 일로 갈 것인가? 이게 지금 정치 싸움 비슷한 형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새사랑탑이 물론 등장을 했습니다. 새사랑탑 아저씨가 나와서 실적 회복에 전력을 쏟겠다. 일본 아저씨예요. 신세계 새로운 아저씨 등장을 했죠. 하지만 르노와의 통합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 프랑스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제휴를 원점 검토해야 된다. 원점 검토라는 게 뭐냐면은 기본 합의서라는 게 있는데 이 합의서를 무효로 만들고 자기들이 지금 거의 45%를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지 않겠냐 강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닛산은 반대입니다. 닛산이 요구하는 거는 이거예요. 지금 니네가 우리 43% 들고 있는데 반 정도 20에서 25% 수준까지 낮춰라. 아니면은 우리 닛산이 갖고 있는 돈으로 르노 지분을 사고 그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달라. 옛날에도 한번 르노 지분을 사려고 시도했다가 이거 막힌 적이 있었는데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깐 약간 곁다리 얘기긴 한데 요거는 최근에 나온 뉴스여서 보여주면은 일본 법무청 입장에서는 환장을 노리시잖아요. 지금 도망가서 저렇게 일본 법무부 후졌다 뭐 저러고 있으니까 한마디 했는데 말 실수를 했어요. 네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일본에 들어와서 무죄를 증명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고은 변호사가 무슨 소리냐 피고인이 무죄를 증명하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냐. 이거 지금 법무장관이거든요. 아차 하더니 죄송합니다. 무죄 증명이 아니라 증명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주장인데 이제 증명을 얘기했다. 말 실수입니다. My mistake. 일본 형사소송법도 무죄 추정 원칙이 당연히 있죠. 범죄 증명이 없는 데는 무죄인데 증명하라 그랬다가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바꾸는 이런 에피소드가 잠깐 있었습니다. 잠깐. 이건 말 실수한 거겠죠. 하여튼 뭐 이랬다가 지금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게 최신 뉴스예요. 20년 1월 12일이니까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일본 자동차 업계가 뭐 도요타는 잘 나가는데 저 두 개가 지금 완전히 정치의 세계로 지금 빠져드는 게 지금 일본의 지금 현대 모습이고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잠깐 광고 하나 드리면 제가 라이프 플러스라는 하나금융 아저씨들하고 콜라보레이션 영상을 몇 개 만들게 될 것 같아요. 슈카홀리에 나왔던 내용을 정리하는 영상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콜라보레이션 영상도 만들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시더라도 그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